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망치로 때리면 그 자리는 들어가는데 꼭 옆에서 다른 놈이 튀어나오잖아요. 지금 한국 부동산이 정확히 그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잠깐 숨을 죽였다가 다른 곳에서 튀어오릅니다. 강남을 누르면 강북이, 서울을 누르면 경기가,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가 튀어오르죠. 그런데 오늘 이 게임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6번을 때렸는데 두더지는 계속 나올까요? 두 번째, 그 답을 아는 사람들이 내일 한자리에 모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이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뀔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그 전날 밤에 봐야 할 데이터를 정리해드릴게요. 나나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먼저 지금까지의 전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저희 집계로는 6차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세졌죠. 서울의 25개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인 LTV는 70%에서 40%로 깎였고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대출 한도 자체에 천장을 달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기준으로 15억 이하의 집은 6억까지,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까지, 그리고 25억이 넘는 집은 단 2억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30억짜리 집을 사려면 28억의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대출은 아예 0%, 원천 금지됐습니다. 사실상 갭 투자의 문을 닫은 거죠.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고요. 역대급으로 촘촘한 그물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땠을까요?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전세 매물은 1년 새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이 30% 넘게 급감했다는 집계까지 나왔어요. 그물은 촘촘해지는데 물고기는 잡히지 않는 이상한 게임. 왜 이럴까요? 오늘 영상 끝에서 그 답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판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 전세입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게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정부가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전세를 사실상의 사금융으로 보는 시각을 정부가 내비쳤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전세가 뭔지 살펴보면요. 세상에 없는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한테는 강제 저축이고요. 집주인한테는 이자 없는 대출이거든요. 갭 투자라는 게 결국 세입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서 집을 사는 구조잖아요. 한국 집값의 레버리지 절반이 은행이 아니라 이 전세제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사금융으로 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였던 거죠. 집이라는 자산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시대 차익으로 돈 버는 자산에서 월세라는 현금 흐름으로 평가받는 자산으로요. 상가나 오피스 빌딩 같은 거죠. 이건 30년 만에 체질 전환이라 방향이 맞더라도 전환기에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세 매물 급감, 월세 부담이에요. 목적지가 어디든 다리를 건너는 동안 통행료는 세입자가 먼저 냅니다. 그리고 내일 테이블에 올라올 가장 뜨거운 접시, 세금인데요. 지금 정치권과 정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고가주택 보유세를 강화하되 그 기준선을 어디에 긋느냐, 30억이냐, 40억이냐, 50억이냐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죠. 숫자 하나 차이 같지만 대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0억이면 서울 주요 지역의 넓은 평수 상당수가 걸리고요. 50억이면 초고가 일부로 좁혀집니다. 실제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도 갈렸다고 하죠. 30억은 가혹하다는 쪽과 50억은 할 줄 알았다는 쪽으로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적정 보유세 같은 쟁점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으니 숫자가 나오는지 자체가 내일의 관전 포인트예요.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면 세율 숫자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세금이 보유자의 문제라면 대출은 사려는 사람들의 문제죠. 그리고 이쪽은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아까 본 그 숫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25억이 넘는 집은 대출이 2억, 매매가의 10%도 안 됩니다. 15억에서 25억 사이도 4억이 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울 상급지에서 대출로 집을 사는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 시장은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출을 막으면 수요가 죽어서 가격이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상급지는 오히려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시장이 되면서 매물 자체가 줄고 거래 몇 건이 가격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는 거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꿉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지금 온 나라가 들여다보고 있는 등기부등본 한 장이에요. 대통령 부부가 정계 입문 전부터 갖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습니다. 14일 계약, 16일 소유권 이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난 집 없어 이제 라고 했고요. 실제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이상한 게 하나 찍혔죠. 파는 사람인 대통령 부부가 산 사람 앞으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보통 근저당은 돈 빌려주는 은행이 잡는 건데 여기선 매도인이 잡았습니다. 국민일보의 취재로 구조가 확인이 됐는데요. 중도금으로 받은 돈이 11억 3천만 원,
정확히 이 집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규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인 17억 7천만 원은 10월에 받기로 했고요. 떼이지 않게 근저당을 걸어둔 거죠. 11억 3천만 원 더하기 17억 7천만 원. 정확히 29억이 되죠. 매수자는 10월쯤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도 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당은 매매 대금의 60%를 매도인이 빌려주고 소유권부터 넘긴 매도인 금융, 은행 대출이 막히니 매도인에게 빌리라는 가이드라인이냐고 공세 중이고요.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는 타이밍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가 돼 있어서 그 전에 소유권을 넘겨야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는 오늘 제가 판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 채널로서 하나만 짚을게요. 이 거래 자체가 지금 규제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은행문이 사실상 닫힌 가격대에서 매도인이 은행 역할을 하는 거래가 등장했고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어도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이 집 세입자가 언론에 한 말이에요. 초기에 사겠다던 사람들도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문제로 포기했다고 하고요. 규제가 촘촘해질수록 거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버립니다. 대통령의 집에서조차요. 이게 내일 토론회가 마주해야 할 진짜 질문입니다. 자, 두더지 게임의 최근 스코어도 보고 가죠. 규제의 그물이 강남과 상급지에 집중되는 사이 돈은 그물 바깥으로 흘렀습니다. 강북 지역 집값이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상급지 진입이 막힌 수요가 그 아래 가격대로 옮겨 붙은 거죠. 이거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이 묶이니까 용인이 오르는 식으로 규제선 바로 바깥 지역이 차례대로 들썩였다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두더지 게임의 본질입니다. 망치는 한 곳만 때릴 수 있는데 두더지 구멍은 수도권 전체에 뚫려 있는 거죠. 수요를 누르는 정책은 수요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옮깁니다. 그럼 진짜 질문으로 갈 차례네요. 왜 6번을 때렸는데도 두더지는 계속 나올까요?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부동산 가격을 볼 때 규제를 안 봅니다. 돈의 총량을 더 보는 편이죠. 지금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스피가 1년 새 2배 가까이 뛰면서 가계 주머니가 급격히 불어나네요. 주식에서 번 돈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규제는 물길을 막을 수 있지만 물의 양 자체를 줄이진 못합니다. 두더지의 정체는 두더지가 아니라 판 밑에 차오른 물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7월 16일이죠.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2.5에서 2.75%로요. 그것도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로요. 그런데 의결문을 보면 놀라운 문장이 있습니다.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해야 한다. 지난 영상인 환율편에서 봤던 그 환율과 오늘의 집값이 한 문장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물론 이번 인상의 첫 번째 이유는 물가와 성장입니다. 하지만 그 공식 문서에 수도권 집값이 함께 지목됐다는 것,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물의 양을 줄이는 작업, 그러니까 진짜 원인 처방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다만 시차가 있습니다. 이번 인상분은 8월 중순 코픽스부터 대출금리에 본격 반영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금리라는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오히려 빨라집니다. 물을 빼는 약이 아까 본 세입자들의 통행료를 단기적으로는 더 올릴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보셔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공급은 더 느린데요. 내일 어떤 공급 대책이 나와도 오늘 인허가 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건 통상 4, 5년 뒤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규제는 시간을 벌고 금리는 물을 빼고 공급은 5년 뒤에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시계가 다 다르게 돌아간다는 것. 이게 부동산이 진짜 어려운 이유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세금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오랜 경험칙이 있습니다. 세금은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매물을 잡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세지면 다주택자는 파는 대신 버티거나 증여를 택합니다. 매물이 잠기면 거래 몇 건이 가격을 결정하고 호가는 오히려 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유세가 길게는 보유 비용을 높이면서 매물을 끌어낸다는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관건은 양도세와의 조합입니다. 나갈 문을 열어주면서 보유 비용을 올리는지 아니면 둘 다 잠그는지 내일 세제 발제에서 이 조합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세율 숫자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런 형식 자체가 이례적인데요. 정부, 학계,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공인중개사, 맘카페 운영자, 구독자 129만의 부동산 유튜버까지 140명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면서 판을 깔았고요. 순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사전 국민 의견 수렴 결과 발표, 그리고 발제가 딱 3개.
공급, 금융, 세제. 지난주에 부처별 토론회 3번을 미리 돌리고 온 자리라 덕담 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하반기의 방향이 걸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5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유세 기준선이 30억이냐 50억이냐 숫자가 나오는지 자체가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에서 몇만 호가 아니라 시간표와 돈줄, 그러니까 착공 일정과 PF, 중도금 금융까지 언급되는지. 세 번째는 전세제도에 대한 언급의 강도죠. 정상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까 본 전환이 공식화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재건축 실거주 의무나 토지거래 허가제를 손보는 신호가 있는지. 대통령집 거래가 보여준 바로 그 지점이죠. 다섯 번째는 대출 규제 완화 여부입니다. 사전 접수된 국민 의견의 절반가량이 대출 완화를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확한 집계는 내일 공식 발표됩니다. 정부가 민심과 정책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는지 보이는 대목이에요. 여섯 번의 대책에도 시장이 잡히지 않은 건 망치가 약해서가 아니라 판 밑에 물이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빼는 금리 인상이 지난주에 시작됐고요. 내일은 공급, 금융, 세제라는 판 자체를 다시 짜는 토론이 열립니다. 내일 토론에서 봐야 할 건 발표의 크기가 아닙니다. 규제, 금리, 공급. 하나로 맞추려는 설계가 보이는지겠죠. 그게 보이면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안 보이면 두더지 게임은 계속되는 거고요. 토론의 결과는 내일 저녁 데이터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유세 기준선 어디가 맞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얘기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나의 경제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